야, 김지은. 내 부모가 무식해서 집구석 날려먹은 걸 왜 나한테 징징대? 남의 집 경매되는 게 뭐 대수라고 난리냐고. 난 장인, 장모 얼굴 보는 거 소름 끼치니까 우리 집에 모실 꿈도 꾸지 마. 6년 차 남편의 이 뻔뻔한 콧방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남의 집 경매는 대수롭지 않다던 남편.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남편의 옷가지를 복도에 내던지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니네 엄마 사기당한 건 네 사정이지, 안 그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어떻게 이 인간을 처절하게 응징했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창밖으로 서늘한 늦가을 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새벽입니다. 시계 바늘이 5시 50분을 가리키기도 전에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은 무서운 습관을 제 몸에 새겨놓았죠. 남편보다 정확히 40분 먼저 시작되는 저의 하루는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어젯밤 미리 예약해둔 밥솥에서는 구수한 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1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이 루틴이 가끔은 저를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남편은 인사 대신 스마트폰 화면부터 켭니다. 여보, 찌개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제 말에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반찬 당신 좋아하는 걸로만 했는데 입맛에는 좀 맞아? 남편은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휘 젓더니 무심하게 뱉습니다. 응. 아니면 가끔 짜다거나 맵다는 타박뿐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 짧은 응이라는 대답 한마디에도 가슴 설레며 고마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소리가 식탁 위에 떨어진 밥풀보다도 가볍게 느껴지네요. 자기, 오늘 퇴근하고 바로 올 거야?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몰라. 가봐야 알아.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조용히 좀 먹자. 남편의 날 선 반응에 저는 다시 입을 다물고 맙니다. 우리는 원래 이랬을까요? 결혼 전 남편은 참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달라 보였다는 게 맞겠네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소규모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성실함 하나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서 격리와 살림을 도맡으시며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장녀였던 저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 격리팀에 취직했고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같은 업계 중소기업 영업팀 대리였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듬직한 사람이었죠. 연애 시절 남편은 주말마다 친정아버지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자재 박스를 땀을 뻘뻘 흘리며 옮겨주던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이런 힘든 일을 매일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거들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참 좋아하셨습니다. 허허, 자네 아주 성실하구먼. 우리 지은이 고생 안 시키겠어. 그때의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던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야, 여보.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 그 조그만 가게 가지고 뭐 대단한 사업가인 척 하시는 거 좀 웃기지 않냐? 결혼 2년 차 어느 날 남편이 툭 던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일터야. 현실을 좀 봐. 그 먼지 구덩이에서 박스 나르는 게 무슨 대단한 사업이야.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남편의 독설에는 시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소형 아파트 전세 수입으로 생활하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격이 다른 집안을 운운하셨죠.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 친정 이야기를 꺼내며 비릿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지은아, 사돈 어른은 아직도 그 무거운 자재 나르고 그러시니? 아유, 먼지 많은 데서 고생이 참 많으시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험한 일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말이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비아냥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넘겼죠. 여보, 어머니가 저런 말씀하시면 당신이 좀 말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속상해. 엄마가 틀린 말 하셨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피곤하다 정말. 남편은 그렇게 저를 무시하면서도 이 집의 명예 문제만큼은 늘 저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수도권 외곽의 이 24평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입니다. 결혼 당시 친정아버지가 전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흔쾌히 보태주셨습니다. 거기에 제 적금 5천만 원을 합쳐 매매로 구입한 집이죠. 친정아버지는 계약 당일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다. 집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해라. 이건 아빠 고집이다. 당시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반발했지만 장인어른의 1억 원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예 문제는 이후로도 부부싸움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사는데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아? 나 영업맨이야. 자산 증빙도 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는 게 말이 돼? 당신 연봉으로 대출 이자 내고 있어? 생활비도 내가 더 많이 내잖아. 이 집 아빠가 나 위해서 해준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참나, 명예 하나 가지고 되게 유세 부리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남편은 자기 수입 대부분을 후배들 술 사주고 골프 연습장 다니는 데 썼습니다. 영업매는 인맥이 자산이라며 떵떵거렸지만 정작 생활비가 부족해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화부터 냈죠.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집에서까지 돈 타령이야? 그놈의 돈. 지긋지긋해.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참으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며 어둠 속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명절, 시댁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세미나 다니는데 말이야. 거기 강사가 아주 용하더라고. 내 친구 순자도 주식인지 코인인지 그걸로 2억 벌었다더라. 나도 종잣돈만 있으면 한 방에 역전하는 건데. 저는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투자에 빠지신 것 같아. 당신이 좀 알아보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부라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바보야? 당신보다 훨씬 세상 물정 잘 아시는 분이야. 네가 왜 남의 집안일에 오지랖이야. 당신 친정 걱정이나 해.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던 늦가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어떡하니? 너의 아버지가 큰일 났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주방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으며 심장이 멎을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친정집까지 달려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거실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산처럼 든든했던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없었죠. 부엌 한 구석에서는 어머니가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30년 지기이자 동업자였던 박 사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며 아버지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종수야,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내가 설마 너한테 피해를 주겠냐? 우리 30년 우정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의리 하나로 버텨온 아버지는 그 형식적이라는 말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사업은 보기 좋게 망했고 그는 남은 돈을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렸죠. 결국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은 오롯이 연대보증인인 아버지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변호사라도 만나봤어? 어떻게 방법이 아예 없는 거야? 제 물음에 아버지는 마른 세수를 하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지은아,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더구나. 박 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고스란히 내가 갚아야 한대. 집 대문에 붙은 법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차가운 늦가을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집 시세는 잘 쳐줘야 1억 8천만 원 수준이었고 가게 재고자산은 문을 닫는 순간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새 아버지 곁에 앉아 머리를 싸매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 지연이는 이제 겨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이라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형편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0만 원. 매달 아파트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간신히 남던 그 돈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470만 원은 숫자도 아니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부모님의 거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당장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하는데 새 집을 구할 보증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우리도 형편이 안 돼서 도울 처지가 못 되네. 결국 제가 기댈 곳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 작은 방에 딱 2~3달만 부모님이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만 모시게 해달라고 빌어볼 생각이었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저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벨 정도로 긴장하며 수없이 말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정말 부탁할 게 있어. 우리 친정집이 보증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 남편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부모님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우리 집 작은 방 비어 있잖아. 딱 2~3달만 부모님 거처 마련하실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시면 안 될까? 그 순간 남편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코로 흥하고 바람을 내뱉었습니다. 비릿한 비웃음이 섞인 콧방귀 소리였습니다. 야, 아니 여보. 솔직히 말할게. 장인어른이 보증 선 건 본인 판단 착오잖아. 경제관념 없는 내내 부모님 잘못이지. 그걸 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셨다니까?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나 퇴근하고 장인, 장모 얼굴 보는 거 소름 끼쳐. 어디 쉴 데가 없어서 집에서까지 처가 식구들 수발을 들어야 해?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부탁이야, 여보. 남편은 소파로 자리를 옮기더니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의 집 경매되는 게 뭐 대수라고 난리야. 세상에 월세방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로 가시라고 해. 거기서 알아서 살면 되지. 우리 집은 안 돼. 끝. 남편은 그날 밤 보란 듯이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자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새벽까지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콧방귀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제 적금을 해약해 만든 300만 원과 지연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 소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반지하 월세방을 겨우 구했죠. 이삿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좁은 방에 부모님의 짐을 부렸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옷가지와 이불 몇 채가 전부였죠. 아버지는 이사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못난 부모 만나서 네가 고생이구나. 아니야, 엄마. 내가 금방 돈 모아서 다시 모실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30분간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잔인한 거절보다 그런 대접을 받게 만든 저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부모님이 반지하로 쫓기듯 내려간 후에도 남편의 가시 돋친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고 하면 남편은 늘 핀잔을 줬습니다. 야, 또 거길 가? 가면 뭐가 달라져? 기름값에 차비 아까운 줄 좀 알아라. 한 번은 부모님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택배로 보내려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집 반찬거리로 내내 집 먹여 살리는 거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내 돈으로 산 재료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주방 장갑을 꽉 쥐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층이 한 겹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일과 부모님 걱정으로 매일매일을 버티듯 살아내고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유난히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얼마를 날렸다고? 집 보증금까지 전부 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댁이었습니다. 2달 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상황이 지금 남편의 집안에 똑같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던 남편의 그 콧방귀 소리가 환청처럼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지방의 낡은 반지하로 쫓겨나신 지도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초겨울로 접어들었죠. 남편의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해 보이기만 하던 시댁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늘 격을 따지던 시어머니 박순옥 여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64살로 혼자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대학생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일한 유산인 집이었죠. 시세는 3억 원 정도였지만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국민연금과 약간의 적금 이자로 빠듯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의 그칠 줄 모르는 허영심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영어방을 했잖니. 회사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인재라고 난리도 아니래.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막히게 지었지. 문화센터나 경로당에서 또래들을 만날 때면 시어머니의 허풍은 끝이 없었습니다. 영업과장인 남편을 이사라고 속이는 건 예사였고 저에 대한 험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집안이 좀 보잘것없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쳤어. 그래도 우리 집안 격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더라고. 하지만 그런 화려한 말잔치 뒤에는 깊은 노후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매달 오르는 물가와 빠듯한 연금은 시어머니를 늘 초조하게 만들었죠. 아들에게 손을 벌리기엔 그놈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돈을 불리고 싶다는 욕망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기의 시작은 평범한 문화센터 강좌였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 슬쩍 끼어든 40대의 단정한 여성이 화근이었습니다. 자신을 재테크 전문 컨설턴트 이 팀장이라 소개한 그녀는 사근사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사고 선물을 돌리며 신뢰를 쌓았죠. 그녀가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매일 투자 꿀팁이라는 명목으로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비공개 고수익 투자 기회라며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한 것이죠. 연 수익률 30% 보장에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무나 안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팀장 재량으로 끼워드리는 거라니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시어머니도 단체방에 올라오는 다른 회원들의 수익 인증 사진에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나 500만 원 넣었는데 벌써 수익금이 50만 원 들어왔어. 이 팀장은 시어머니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 모집 마감되면 다음부턴 최소 1억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어머님만 특별히 3천만 원부터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금을 깨봐야 1,000만 원 남짓이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세입자를 구하고 자신은 인근의 낡고 작은 원룸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천만 원. 시어머니는 그 거금을 통째로 이 팀장에게 넘겼습니다. 이 팀장은 가짜 공증 서류와 그럴듯한 투자 계약서를 내밀며 안심시켰죠. 초반 2주 동안은 사기단이 만든 가짜 앱에서 수익률 그래프가 매일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주변의 자랑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나 이번에 진짜 큰 거 하나 했어. 이제 돈 걱정은 끝이야. 하지만 행복은 딱 3주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팀장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사라졌고 투자 앱은 접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기꾼들의 사무실 주소로 달려갔을 때 그곳엔 이미 텅 빈 공간에 임대문의 스티커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서 로비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사관의 말은 더욱 절망적이었죠. 어르신, 요즘 이런 투자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이미 돈을 다 빼돌린 경우가 많아서 되찾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남에게 전세를 줬으니 2년 동안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원룸 월세는 석 달치를 미리 냈지만 그 이후에는 당장 월세를 낼 돈조차 없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엄마 큰일 났다. 엄마 사기당했어. 이제 어떡하면 좋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오열에 거실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상황을 전해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엔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전 보증 문제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제 친정 부모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요? 하지만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급히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첫마디는 제 예상을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사정 당신도 들었지?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원룸 월세 낼 돈도 없으시대.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집 작은 방에 모시자.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를 찾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했죠. 저는 차분하게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2달 전에 우리 친정 부모님 집 잃으셨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남편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지금 우리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옛날 일 꺼내서 뭐하게? 옛날 일이라니. 불과 2달 전이야. 당신 그때 경제관념 없는 부모 잘못이라고 했잖아. 우리 집에 절대 못 들인다고 콧방귀 뀌었잖아.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엄마를 내내 부모랑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해. 우리 엄마는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노후 불안해서 좀 투자하신 거고 장인어른은 남 좋은 일 하려다 망한 거 아냐. 자식 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엄마를 모른 척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자식 돌이라는 말에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인간적인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토록 투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개의 장면이 끊임없이 교차했습니다. 2달 전 울먹이는 제 앞에서 차갑게 리모컨을 돌리며 비웃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오늘 자식 도리를 운운하며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남편의 얼굴. 제 입가에 미세한 경련과 함께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성진 씨.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 도리, 내가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 어둠 속에서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수모와 부모님의 눈물을 돌려줄 시간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폭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의 사기 소식으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굴었죠. 제가 회사에서 한창 업무에 집중하고 있던 일은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는 남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엄마, 대충 챙겨. 나머지는 나중에 내가 와서 치울 테니까. 성진아, 너 정말 괜찮겠니? 지은이 걔가 성질 부리면 어쩌려고. 내 형편 빤히 알면서도 자기 친정 때 일로 아직 앙금이 남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연신 눈물을 닦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큰 캐리어 2개의 옷가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지은이한테는 내가 다 말해놨어. 내 집인데 걔가 어쩌겠어? 내가 모신다는데 지가 무슨 수로 막아. 우리 집 가서 편하게 쉬어. 물론 저에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던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저희 집으로 향하는 길에 비로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동 소리에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순간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엄마 우리 집에서 모신다. 방 하나 비워두고 저녁 차려놔. 자식 도리는 해야지.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상의도 양해도 부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고 오만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회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달 전 친정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부모님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제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3초간은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하고 뻔뻔해? 손이 덜덜 떨려 세면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물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죠. 아,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6년을 참았지만 결국 제자리였구나. 상해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끌어들이면서 2개월 전 우리 부모님은 실패자 취급하며 콧방귀를 뀌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퇴근하면 밥을 차려놓고 옷을 세탁해 놓는 우렁각시였을까요? 아니면 언제든 무시해도 되는 투명 인간이었을까요?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딱 2글자였습니다. 남편은 이 문자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순히 복종하겠다는 승낙으로 읽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 2글자는 제 인생의 가장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알겠어.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완전히 알겠어.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퇴근 시간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저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근처 대형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박스 테이프 2롤과 가장 큰 규격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 묶음을 샀습니다. 편의점에 앉아 인터넷으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저희 집 도어락은 설정 모드에서 번호를 바꾸는 아주 대중적인 모델이었죠. 저는 매뉴얼 화면을 꼼꼼히 캡처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정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도착 전이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사 먹고 느긋하게 오겠죠. 도착 예상 시각은 밤 9시경. 저에게는 딱 3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도어락부터 손을 댔습니다. 설정 버튼을 길게 누르고 기존에 쓰던 남편의 생일 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했습니다. 307. 저희 친정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안방이었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고 남편의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별 양복, 빳빳하게 다려놓았던 와이셔츠, 속옷과 양말까지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고
기계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남편의 면도기, 헤어왁스, 골프 장갑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신발장에서 남편의 구두와 운동화까지 다 꺼내 쌓아 올렸습니다. 봉투 4개와 박스 2개가 거실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현관밖 복도로 내놓았습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김지은 석자. 이 집의 단독 명의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문서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았던 내역과 2달 전 저에게 퍼부었던 독설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본들을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두었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남편의 짐 상자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짐을 모두 밖으로 내놓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빈 옷장을 바라보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겨우 이 정도 부피였나 싶어 허탈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후련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치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방에 계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밥은 먹었어? 응, 지은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조만간 정말 좋은 소식 전해줄게. 의아해하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단단하게 들렸는지 엄마도 이내 목소리가 밝아지셨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15분이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까지 45분 남짓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죠? 미리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저녁에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자꾸 누르면서 침입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전화하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현관 인터폰 화면에 파란 불빛만 응시했습니다. 심장은 의외로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성진아, 당신이 2개월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 오늘 밤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당신 가슴에 고스란히 꽂아줄게. 현관 밖 복도에는 남편의 짐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6년간 참아온 제 인내심의 끝이자 그들을 막아서는 마지막 바리케이드였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폭풍 전야의 정막만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정적이 감돌던 아파트 복도에 요란한 바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인터폰 화면에 파란 불빛이 들어오며 2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죠. 남편은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앞세워 씩씩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에 든 채 헉헉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죠. 현관 앞에 다다른 시어머니가 복도 한 구석에 쌓인 검은 쓰레기 봉투들과 상자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성진아, 이게 다 뭐니? 옆집에서 누가 이사라도 가나 보구나. 복도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몰라, 그런가 보지. 엄마, 일단 들어가자. 내가 비번 누를게.
남편이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락 숫자 패드를 누릅니다. 남편의 생일로 된 우리 집 비밀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경쾌한 알림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오류음뿐이었죠. 삐삐삐삐. 남편이 당황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번호를 누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야, 이게 왜 안 돼? 기계가 고장 났나?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남편은 이제 비밀번호가 아니라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김지은, 나야 나. 문 안 열어? 이거 왜 이래?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터폰 화면 속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한참을 문과 씨름하던 남편이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제 목소리가 흘러나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아주 차갑고 냉정하며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스피커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나라고 나. 당신 남편. 비밀번호 왜 안 돼? 장난하지 말고 빨리 문 열어. 우리 엄마 지금 밖에서 한참 기다리시잖아. 저는 인터폰 너머로 아주 천천히 비수가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편? 성진아,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퇴근하고 남의 얼굴 보는 거 소름 끼친다던 사람 누구였더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빨리 문 안 열어? 장난 아니야. 성진아, 이 집 내 명의인 거 잊었어? 등기부등본에 김지은 석자 또렷하게 찍혀있는 내 집이야. 당신은 지금 집주인 허락 없이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는 거라고. 그때 시어머니가 인터폰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은아, 나 시어머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니? 어른이 오셨는데 문을 안 열고 뭐 하는 거야? 당장 열지 못해. 저는 목소리 톤을 한층 더 낮추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이 집에 모실 계획이 전혀 없어요. 성진이가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서 오셨는데 며느리라는 게 문을 잠가. 성진아, 이게 다 네가 평소에 마누라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 꼴이 난 거 아니냐? 남편은 이제 이성을 잃은 듯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 내가 10초 준다. 안 열면 나 바로 119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갈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열어. 저는 인터폰 스피커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가슴속 깊이 응축해 두었던 그 독한 말들을 이제는 쏟아낼 차례였습니다. 성진아, 잘 들어. 2개월 전에 내가 우리 부모님 갈 곳 없다고 우리 집 작은 방에서 딱 몇 달만 지내게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남편이 잠시 멈칫하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경제관념 없는 니네 부모님 잘못이지. 그걸 왜 우리 집에 끌어들여? 이게 당신이 했던 말이야. 남의 집 경매되는 게 뭐 대수라고 난리야? 이것도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지. 저는 비릿한 웃음기를 머금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뱉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어머, 니네 엄마 사기당해서 길바닥에 나앉은 건 네 사정이지. 그걸 왜 우리 집에 끌어들여? 경제관념 없는 니네 엄마 잘못이잖아. 나한테 꿈도 꾸지 말라며. 그대로 돌려줄게. 너도 내 집 들어올 꿈 절대 깨.
복도에는 무거울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굳어버렸고 남편은 얼굴이 터질 듯 벌겋게 달아올라 부르르 떨고 있었죠. 바로 그 타이밍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나타납니다. 남편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을 때 제가 미리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을 본 남편이 당황하며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경찰관님, 이거 오해입니다. 여기 제 집이에요. 제 와이프가 갑자기 문을 잠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물론 안전체인은 튼튼하게 걸어둔 상태였죠. 저는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본을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보세요. 바깥에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여성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입주를 허락한 적도 없어요. 자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발로 차서 무서워서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남편을 바라봅니다. 명의자분께서 출입을 거부하고 계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진입하시면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펄펄 뛰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경찰관님, 저희 부부라니까요. 혼인신고도 다 되어 있는 법적 부부예요.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집 명의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문을 열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부부간의 분쟁은 민사 영역이니 절차를 밟으시고 오늘은 일단 다른 숙소를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다 당하네. 성진아, 엄마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니. 저는 문틈 사이로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2개월 전에 우리 친정엄마도 갈 곳 없어서 똑같이 우셨어요. 그때 아드님이 뭐라고 했는지 옆에 있는 아드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남편은 그제야 복도에 널브러진 검은 봉투와 상자들이 자기 물건임을 깨닫습니다. 봉투 사이로 익숙한 양복 소매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하자 그의 얼굴이 참혹하게 구겨졌죠. 그리고 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그 안에 담긴 이혼 서류를 확인한 남편의 눈이 크게 번뜩였습니다. 성진아, 거기 이혼 서류도 있으니까 밤새 꼼꼼히 읽어봐. 그리고 너희 엄마랑 그 짐 가방 들고 당장 꺼져. 네가 나한테 말했지? 세상에 월세방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난리냐고. 너도 그 월세방 어디 있는지 직접 가서 찾아봐. 말을 마친 저는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의 난감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진정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복도를 채웠습니다. 저는 현관 안쪽에 등을 기대고 선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후회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적막한 집안, 현관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소리들이 제게는 가장 완벽한 위로였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복수는 이제 막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에 추후의 망설임도 남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고요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시각은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 5시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확인한 핸드폰 액정에는 지독한 소음의 흔적들이 가득했죠. 부재중 전화 27통, 그리고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 14개. 어젯밤 현관문 밖에서 쫓겨난 남편이 쏟아낸 감정의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어? 경찰까지 부르는 게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지금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주무셨어. 60 넘은 노인네를 찜질방 바닥에서 재운 거야. 네가. 분노로 가득 차 저를 비난하다가도 금세 태도를 바꿔 애원하는 문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좀 문 열어줘.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빌게. 그러니까 일단 문 좀 열어봐.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를 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이 비열한 감정의 널뛰기들이 나중에 이혼 과정에서 얼마나 훌륭한 증거가 될지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딱 한 통의 답장만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법무사를 통해서 해. 한 번만 더 직접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해. 답장을 보내자마자 전화를 차단하려던 찰나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번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나 시어머니다. 너 정말 이럴 수 있니? 나 어젯밤에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서 잤다. 내가 너한테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힘드신 건 저도 이해해요. 근데 2개월 전 생각은 안 나세요? 뭐, 지금 그 소리가 왜 나와? 우리 친정 부모님 보증 문제로 집 잃고 갈 곳 없을 때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제관념 없는 부모 잘못이라고 콧방귀 끼면서 우리 부모님 실패자 취급했어요. 어머니, 그때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우리 친정 가난하다고 비웃으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못된 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디 시어머니랑 처갓집을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 근본도 없는 집안이라더니 정말 무식하게 구는구나. 저는 피식,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정확히 보셨네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남편도 2달 전에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사정은 특별하고 처가 부모님 사정은 남의 일이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말인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뭐? 어머니, 아드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경매되는 게 뭐 대수냐고 하길래 저도 어머니 사기당한 거 남의 일이라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끊을게요. 이 나쁜 년, 너 당장 문 안 열어.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하는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시누이 성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보다 4살 위인 언니는 그나마 이 집안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죠. 올케 나야. 성진이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 지금 우리 집 오셔서 계속 울고만 계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형님, 성진 씨가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 짐을 다 싸들고 왔어요.
2개월 전에 우리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는 콧방귀 뀌며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옳게, 지은이 심정 모르는 거 아냐? 성진이가 정말 큰 잘못했네. 그래도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잖니. 일단 엄마 문제는 좀 따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니요, 형님.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제 결정이고 제 권리예요.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든 성진 씨랑 둘이 대책을 세우든 하세요. 이건 그쪽 집안 문제지. 이제 제 문제는 아니에요. 지은아,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는 가족이잖아. 이렇게 칼같이 자르면 어떡하니? 네, 아직은 가족이죠. 하지만 곧 남이 될 거예요. 형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더는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갈 곳 없는 시어머니는 다른 도시에 사는 시누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걱정이라던 남편의 말은 결국 거짓이었던 셈이죠. 딸이 있는데 왜 굳이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려 했을까요?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중년의 법무사는 제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집이 본인 명의인 게 아주 큰 강점입니다. 결혼 당시 친정에서 보태준 자금 출처만 명확하면 재산 분할에서도 아주 유리해요. 남편분이 대출금을 일부 갚았더라도 생활비 분담을 본인이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기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낸 이 협박 문자들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이런 폭언이나 일방적인 시어머니 거주 강요는 혼인관계 파탄의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법무사의 확신에 찬 말에 비로소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화사한 꽃다발을 든 남편이었습니다. 6년 동안 제 생일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던 사람이 말이죠. 지은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무사 통해서 하라고 했을 텐데 남편은 덥석 제 손을 잡으려다 제가 피하자 허공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2개월 전 너의 부모님한테 했던 말들, 내가 미쳤었나 봐. 영업하느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진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어제 찜질방에서 자면서 진짜 많이 반성했어. 남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당장 잠잘 곳이 급해 꼬리를 흔드는 기회주의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내미는 꽃다발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2개월 전에 내가 울면서 사정할 때 네가 했던 말 기억나? 부모님 모시게 해달라는 내 말에 네가 그랬지? 꿈도 꾸지 말라고.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나도 지금 똑같은 말 해줄게. 나랑 다시 잘해볼 생각? 꿈도 꾸지 마. 그 꽃다발은 쓰레기통에나 버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아, 김지은 하고 부르는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짐이 빠져나간 빈 옷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넓은 공간이 이제는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여기에 우리 엄마 아빠 옷을 걸어야지. 깨끗하고 보송보송하게 빨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찌꺼기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털어내고 이 집이 온전히 나의 안식처가 되었을 때, 그때 부모님을 당당하게 모셔오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닫으며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비바람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비바람 속을 뚫고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진 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겨우 2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몰아낸 지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끄러웠던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저는 주말을 이용해 부모님이 계신 지방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KTX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제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죠. 기차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20분을 달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이나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들 사이에서 익숙한 주소를 찾아 멈춰 섰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반지하 월세방 창문은 지면과 거의 맞닿아 있었죠.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지하 특유의 눅눅하고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은 고작 7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죠. 화장실 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군데군데 들뜬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거무스레한 곰팡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좁고 초라한 공간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두 분이 몸을 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 지은아, 어쩐 일이니? 말도 없이. 식당 일을 마치고 일찍 돌아온 엄마가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왜 또 왔어? 차비 아까운데. 전화나 하지. 엄마는 서둘러 냉장고를 열더니 제가 좋아하는 귤 몇 알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문이 열린 찰나에 본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 한 통과 며칠은 지난 듯한 밑반찬 통 하나가 전부였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는 하얀 시멘트 가루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었죠. 평생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던 분이셨습니다. 환갑이 넘은 63살의 나이에 아버지는 다시 일용직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버지는 반가운 기색도 잠시 황급히 눈길을 피하며 구석으로 가 옷을 털어내셨습니다. 왔냐, 우리 딸. 아버지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더 작고 굽어 보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시멘트 가루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저녁 시간이 되어 세 식구가 좁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끓여낸 된장찌개는 건더기라곤 두부 몇 조각과 감자가 전부인 멀건 국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면서 사온 소고기 불고기를 서둘러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엄마, 나 소고기 먹고 싶어서 사왔어. 우리 같이 구워 먹자. 아이고, 이런 거 왜 사왔어? 비싼데. 엄마는 고기를 굽는 내내 눈가가 붉어진 채 젓가락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고기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쯤 아버지가 밥그릇만 쳐다보며 아주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놈의 보증만 안 섰어도 너한테 이런 짐은 안 지웠을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야. 30년 친구 배신하고 도망간 박 사장이 나쁜 거지. 의리 지킨 우리 아빠가 왜 죄인이야. 자책하지 마, 응?
제 위로에도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투박한 손등 위로 툭, 툭 눈물방울이 떨어져 밥그릇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울타리였던 한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으며 저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아빠, 나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이미 서류도 다 전달했고 짐도 다 내놓았어. 부모님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물으셨죠.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니? 혹시 우리 때문이니? 우리 형편이 이래서 남편이랑 싸운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더는 못 산다. 저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번 일이 없었어도 결국 언젠가는 터졌을 일이야.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확실히 알게 돼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동안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 뱉었던 모진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경제관념 없는 부모 잘못이라고 콧방귀 뀌던 모습, 남의 집 경매되는 게 뭐 대수냐며 비웃던 말투, 심지어 우리 집 반찬거리로 내내 집 먹여 살리냐던 비아냥까지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제 손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셨습니다. 그 못된 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우리 귀한 딸이 6년 동안 그런 인간 옆에서 얼마나 속을 썩었을까.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시더니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은아, 네가 결정한 거라면 아빠는 무조건 지지한다. 누가 뭐래도 네 인생이야.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다. 아버지의 묵직한 지지가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부모님께 저는 마지막으로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집 정리 다 끝내고 바로 데리러 올게. 우리 집에서 이제 아무 눈치 안 보고 같이 살자. 이제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못하게 내가 지킬 거야. 엄마는 가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우리 딸아. 너 고생하는 거 엄마는 제일 싫다. 멀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2달 전 절망 속에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저는 동생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언니야. 나 남편이랑 이혼해. 언니, 정말이야? 와, 진짜 잘했다. 나 솔직히 형부. 아니, 그 인간 진작부터 너무 싫었어. 엄마 아빠 반찬 보내는 것도 눈치 보게 만드는 게 무슨 남편이야? 지연이는 제 결정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언니, 내가 당장 돈은 많이 못 보태지만 주말마다 부모님 댁 더 자주 갈게. 이혼 서류 정리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언니 오른팔 되어줄게. 동생의 씩씩한 목소리에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가족은 오직 자기 엄마뿐이었지만 제게 가족은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족의 순위는 제가 직접 정할 것입니다. 저는 무릎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글씨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 및 재산 분할 확실히 마무리하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획 재검토하기. 안방 가구 정리 및 부모님 모실 준비하기. 지연이와 부양 계획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제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기차처럼 제 인생도 이제 비참한 과거를 지나 환한 빛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시 웃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자 복수의 완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걷히고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벌어졌던 그 지독한 대치 사건 이후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첫 일주일 동안은 하루가 멀다고 꽃다발을 들고 회사 앞에 나타나거나 잘못했다는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며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죠. 하지만 제가 단 한 번의 대꾸도 없이 차단과 무시로 일관하자 남편의 태도는 돌연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남편이 보낸 내용 증명 한 통이었습니다. 사과하던 남편은 어디 가고 종이 위에는 날 선 법적 경고들이 가득했죠. 부부의 동거 의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민법 위반이다. 혼인 주거지에서 배우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즉시 시정하라. 또한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나의 기여분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남편이 법률 상담이라도 받고 온 모양인지 문구 하나하나가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가 상담받던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훑어본 법무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 동거 의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미 관계가 파탄났고 이혼 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법원이 사람을 억지로 집에 집어넣으라고 강제 집행을 하진 않거든요. 겁주려는 속셈이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기여분을 엄청나게 따지고 들 텐데요. 법무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2억 8천만 원에 사셨죠? 그중 친정아버님이 주신 1억과 지은 씨돈 5천만 원이 뿌리입니다. 나머지 1억 3천만 원 대출금을 같이 갚았다고 해도 지난 6년간 지은 씨가 생활비 대부분을 감당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카드 내역이랑 계좌 이체 기록만 봐도 남편의 실질 기여도는 아주 낮습니다. 법대로 가도 남편 몫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저는 그 분석을 토대로 남편에게 최종 협의안을 보냈습니다. 집 명의는 제가 그대로 유지하되 혼인 기간 중 남편 명의 통장에서 대출 상환으로 나간 금액인 2,80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조건이었죠.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깔끔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제안을 받자마자 펄펄 뛰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김지은, 너 진짜 제정신이야? 2,800만 원? 지금 장난해? 이 집값이 그새 올라서 3억 5천이야. 절반인 1억 7,5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나 이혼 도장 절대로 못 찍어. 1억 7,500? 당신이 이 집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절반을 찾아. 그럴 돈 있으면 당신 엄마 사기당한 거나 갚아주지 그래.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나도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남편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실 감각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요구에 저는 그저 쓴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줬다는 변호사가 남편에게
아주 뼈아픈 현실을 일깨워 주었거든요. 그 변호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의가 아내 단독이고 자금 출처가 저렇게 명확하면 소송 가봤자 본인만 손해다. 오히려 소송 기간 길어지면 변호사비만 몇천 깨질 텐데 차라리 아내분이 제시한 금액에서 조금 더 얹어서 합의하는 게 본인에게는 이득이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화를 냈다고 하지만 통장 잔고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무렵 시누이 집에 얹혀 살던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던 기세는 어디 가고 수화기 너머로는 처량한 흐느낌만 들려왔죠. 지은아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희 친정에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인정할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성진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60 넘은 노인이 저렇게까지 사정하는데 내가 너무한 건가 싶은 생각이 스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2개월 전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엄마가 흘리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은아. 그렇게 울던 우리 엄마를 보며 시어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집안이라며 비웃고 콧방귀를 뀌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또 어땠나요? 남의 집 경매되는 게 뭐 대수냐며 채널을 돌리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힘드신 거 저도 사람인데 안타깝죠. 하지만 어머니랑 성진 씨는 우리 부모님 힘들 때 단 한 번이라도 안타까워한 적 있나요? 콧방귀 끼고 실패자 취급하며 안부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지은아,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성진이가 이혼당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다오. 저는 어머니만큼 나쁜 사람은 되기 싫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사는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성진 씨 생활 문제는 어머니랑 성미 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말하던 자식 돌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허전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감돌았습니다. 복수라는 게 마냥 달콤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런 쓴맛도 감내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 쓴맛을 삼키지 않으면 제 남은 인생은 더 지독하게 써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이혼 전쟁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변호사의 현실적인 압박과 당장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던 남편의 조급함이 맞물린 결과였죠. 합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집은 온전히 제 소유로 하되 제가 남편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묻지 않고 가재도구 중 남편의 개인 물품만 챙겨나가는 조건이었습니다.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 확인 절차 날 판사 앞에 남편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분 정말 이혼 의사가 확고하십니까? 판사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고합니다. 이혼 확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6년의 세월이 종이 한 장에 응축되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은아. 저는 걸음을 멈추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했어. 진짜로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2개월만 일찍 했으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잘 가.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법원 앞에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의 몫은 이제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와 제 부모님을 위한 새로운 시작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전쟁은 이렇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 길을 다시 걸을 때, 그때는 정말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마침표를 찍고 있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일장은 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워진 어깨로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김지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도장을 찍고 돌아온 지도 어느덧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약속했던 정상금 3,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니 평생을 모아온 제 통장 잔고는 그야말로 바닥을 보이며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허전함보다는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죠. 비록 대출 잔금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지만 이제 이 집은 온전한 제 명예, 제 소유, 나의 성체가 되었으니까요. 매달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은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팔을 걷어붙이고 집 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가구들과 그가 남기고 간 미련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워냈죠.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안방을 부모님의 방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를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대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은은한 연베이지색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갓 세탁한 보송보송한 베이지색 이불 세트를 정성껏 깔았죠. 저는 작은 방으로 제 짐을 옮겼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가 편히 앉아 TV를 보실 수 있도록 폭신한 안마 쿠션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큰 돈을 들인 화려한 인테리어는 아니었지만 물건 하나하나를 고르는 제 마음은 지난 6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말이 되어 렌터카를 빌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생 지연이도 언니의 새 출발을 돕겠다며 한달음에 달려왔죠. 부모님이 계신 그 좁고 습한 반지하 월세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선 저와 지연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두 분의 인생이 고작 박스 5개에 다 들어가는 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가지와 이불, 몇 안 되는 살림살이가 전부인 그 박스들을 보며 저희 자매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짐은 이게 전부야? 더 챙길 건 없고? 지연이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가져갈 게 뭐 있니? 그저 몸만 가는 거지. 엄마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박스들을 싣고 부모님을 태웠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은 거니? 우리까지 가면 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저는 룸미러로 엄마와 눈을 맞추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그동안 퇴근하고 혼자 밥 먹느라 얼마나 외로웠는데. 이제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내가 더 좋아. 진짜 잘 된 거야. 제 대답에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셨습니다. 옆에 앉은 지연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분위기를 띄웠죠. 엄마, 울지 마. 언니네 집 진짜 좋아.
이제 나도 언니네 집 놀러 갈 핑계 생겨서 너무 신난다니까. 2시간여를 달려 드디어 서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아주 천천히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의 생일로 바뀐 그 번호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들어와. 우리 집이야.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이셨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거실 바닥과 새로 단 베이지색 커튼이 두 분을 반겼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폭신한 베이지색 이불이 깔린 침대를 본 엄마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방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지은이가 우릴 위해서 이걸 다 세상에. 엄마는 방바닥을 손으로 쓸며 오열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안방 한구석에 서서 새로 산 이불을 가만히 만져보시더니 조용히 등을 돌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63살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자가 딸에게 등을 보이며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저는 짐짓 씩씩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왜 울어? 빨리 짐 풀고 밥 먹자. 나 배고파 죽겠어. 저는 미리 장을 봐두었던 재료들로 첫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구운 불고기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까지 올린 24평 아파트의 소박한 밥상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식구가 둥글게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이 순간, 이 거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노는이 연불한다고 내일부터 바로 일자리 알아볼게. 아파트 경비원 자리라도 구해서 내 대출금 갚는데 보탤 거다. 집만 되지 않을게. 아버지가 밥을 크게 한술 뜨시며 굳은 결심을 전하셨습니다. 아빠, 지금은 좀 쉬어도 돼. 그동안 현장에서 너무 무리했잖아. 여기서 천천히 자리 잡으면 되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놀면 뭐하니. 지은아, 엄마도 이 근처 반찬 가게 같은 데서 일 구할 수 있을 거야. 가만히 앉아 공짜밥 먹기는 싫으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도 거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언니가 이렇게 든든한데 뭘 걱정해? 그날 밤 부모님은 안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벽 너머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2개월 전 남편이 소름 끼친다며 그토록 거절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자장가로 들렸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에 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상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이면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국 냄새에 눈을 뜹니다. 엄마, 내가 차리겠대도 그러네. 좀 더 자지. 가만히 있어. 밥은 엄마가 해야 맛있는 거야. 너는 얼른 씻고 나와서 밥이나 먹어. 엄마는 부엌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고 운 좋게 면접 기회까지 얻으셨죠. 엄마도 단지 근처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현관문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다녀올게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더 크게 외치죠. 다녀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남편에게 던졌던 그 허망한 인사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남편은 무반응이거나 밥 뭐야? 라는 타박으로 일관했지만 지금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엄마의 목소리가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오냐, 우리 딸 어서 와라. 밥 다 됐으니까 손부터 씻어. 이 평범한 대화가 주는 행복이 이토록 거대한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주말에는 지연이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놀러 왔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오랜만에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 면접 소식을 전하며 활짝 웃으셨고, 엄마는 지연이의 팔짱을 끼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셨죠. 저는 뒤에서 그 세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 당연한 장면 하나를 되찾기 위해 저는 6년을 참았고 피 말리는 이혼 전쟁을 치렀습니다. 후회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용기 내지 못했던 과거의 저를 다독여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침대에 기대앉아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4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오늘 행복하다. 이 짧은 문장을 가슴에 품기까지 참으로 긴 길을 돌아왔습니다. 6년의 눈물과 2개월의 지옥 같은 갈등, 그리고 저 자신을 믿었던 용기가 만들어낸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마저 제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엄마의 정겨운 도마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겠죠.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이미 충분히 완벽했습니다. 가족의 회복, 그것은 제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단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빛날 내일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2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제 인생도 단단하고 평온하게 자리를 잡았죠. 요즘 제 하루는 새벽 6시 어머니의 도마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방을 제게 양보하지 않으시고 저는 옆에서 재료 손질을 돕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내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복을 챙겨 입고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예전의 당당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회사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격리팀에서 6년간 묵묵히 버텨온 경력을 인정받아 팀 리더로 승진하게 된 것이죠. 결혼 생활 동안은 남편 눈치 보느라 엄두도 못 냈던 야근도 이제는 제 커리어를 위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여전히 빠듯하기는 하지만 제법 숨통이 트입니다. 아버지가 보태주시는 생활비와 어머니의 수입, 그리고 제 월급을 합치니 이제는 살만합니다. 동생 지연이도 매달 용돈을 보내오고 집안에는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는 남편의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제게 받은 정상금을 시어머니 월세와 자기 생활비로 다 쓰고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시누이 집에서 쫓겨나 작은 임대 아파트에 겨우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잦은 실수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평 아파트와 정갈한 밥상, 그리고 자신을 참아준 아내를 잃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들을 울렸던 사기 사건은 범인 검거가 불투명해 돈을 되찾을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어디서도 격을 논하며 허세를 부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트에서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낡은 패딩을 입고 혼자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었죠. 6개월 사이 수척해진 그의 뒷모습에 잠시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당황해 고개를 푹 숙이며 먼저 눈길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카트를 밀고 다른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그에게 건넬 말은 이제 단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작은 기적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내밀며 아이처럼 자랑하십니다.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수석 김치 담당으로 불리며 자부심을 느끼시죠. 연말에는 동생 지연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치킨과 콜라를 두고 둘러앉은 이 식탁엔 눈치 볼 사람도 비아냥거림도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6년 전에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결국 네가 용기 내어 일어선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현관 비번을 엄마 생일로 바꾸는 순간 너는 진짜 가족을 알게 될 거야. 지금 들리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 2개월 전 그 사람이 끼웠던 콧방귀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 소리에 나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거든.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내 가족을 지켜.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저는 일기장을 덮고 스탠드불을 껐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어머니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배경 삼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눈 뜨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했고 제 인생은 이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